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화 연구 관련된 논의들을 좀 종합하는 그러한 챕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순서가 많이 뒤바뀐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논의해 보려고 하는 문화 연구 어떤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이론, 그 다음에 문화 연구의 어떤 정치성, 이런 것들을 아주 총괄하는 그러한 하나의 챕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많은 그 다양한 각계의 어떤 문화 이론들을 학습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뭐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챕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죠. 저희는 이것을 처음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들을 이미 심화된 내용도 있고요. 내지는 그 각각의 문화 이론을 좀 더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여기에 다뤄지는 다양한 문화 이론들 하나하나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를 뒤바꾼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루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주사를 맞는다? 따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이제 항체를 형성해서 대단한 그 면역력을 제공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논의의 순서 자체를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 방식이 많이 이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의 결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 보는 그런 방식을 가질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러한 그 문화 연구 전반에 관한 이런 총론은 있잖아요. 사실상 다 다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이 챕터에서 전부 얘기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같은 거는 아예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다루는 건 아니고 굉장히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선 중요한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또 이제 그렇다고 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나름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챕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책에서 언급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 그리고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챕터의 그 마지막에 저기 5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9장의 5절인데, 대중문화, 대중문화론 쪽에 가시면 거기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후반기에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소비의 사회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고 정평이 나 있는 책이죠. 이 책에서 이 소비의 사회를 주장하기까지 이 보드리아르가 어떻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그 독특한 이 사람의 사유 패턴이에요. 대단히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호의 정치적 경제학이라든가 뭐 그 전에 이제 생산의 거울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가 그걸 통해서 이제 소비의 사회에서 그 완전히 이제 그 막스 베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이제 논리를 펴죠. 그건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장 보드리아르는 또 유명한 어떤 저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 디스켓을 이제 숨겨놓고 그걸로다가 이제 해킹하는 거라서 돈 받고 이렇게 지내는, 거기에서 이제 네오를 거기서 이제 앤더슨으로 나오죠. 이제 저기 가상세계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밀라스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장 보드리아르의 책인데, 이 시밀라스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돼버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제입니다. 복제.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실제고, I의 실제입니다. 리얼리티. 예. 참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그것의 복제품인지, 복제인지, 이미지인지, 시밀라스용인지, 예, 구분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아주 최첨단으로 끌어갔던 인물이 장 보드리아르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 장 보드리아르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이 마지막 챕터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네, 정말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예, 우리 낙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이 책의 저자조차도 대단히 이런 어떤 묵시론적인 이 장 보드리아르의 결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뭐 가타부타 얘기하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투명성의 허무주의라고 그래서 장 보드리아르는 완전히 허무주의로 나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요. 그 이후에 보드리아르는 새로운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 났죠. 이 학문 세계는. 정말 이 보드리아르를 쭉 따라왔던 사람들은 망연자실, 예, 정말 갈 길을 잃어버렸죠. 예. 이제는 주관객관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 그러한 시밀라스용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과연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은, 새로운 주체 형성의 길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에 뭐 기원전이죠. 여러분. 기원전 8세기에서 뭐 3세기, 2세기. 예. 그때를 우리가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장폴 사르트르가 이제 축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철학과 종교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주 네로라 하는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정말 종교 천재,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천재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펼치죠. 예, 그 이후까지 이제 이렇게 전개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물질의 개벽의 끝에 도달한 그 최첨단에 도달한 그 허무주의. 그러니까 물질은 이미 17세기 과학 대혁명을 통해서 정말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뭐 AI니 뭐 자율주행이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주여행도 가능해졌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적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개벽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또 누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정신이 위기죠. 엄청난 불안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학문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 우리도 잠깐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해체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무의식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들에 대해서 자각하는,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은 부단히 우리가 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개벽에 상응하는 정신의 개벽이 지금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편리한 세계 속에서 너무나도 어떤 심리적 고아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추구 시대의 철학, 종교 이런 모든 그 리더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이라든가 어떤 정말 이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이런 투명성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니힐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니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길을 알아요. 답을 알고. 예, 근데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 보드리아르는 정말 정직하게 학문을 끝까지 추구했지만 그가 맞닥뜨리고 그가 피할 수 없었던 결론은 결국 니힐리즘이고 허무주의였다라고 하는 거. 안타깝지만 보드리아르는 우리에게 엄청난 학문적인 결과물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건 일종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그렇게 인류에게 그 어떤 그 해안을 통찰을 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보드리아르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조금 버전을 바꿔봤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문화 연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우리의 지금 이 챕터는 문화 연구 관련 논의의 어떤 종합이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책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문화 연구의 학제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연구 관련 학과들이 이제 그 일부 대학에 이제 학부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에 이제 생기고 그런 학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런저런 이제 그 문화 연구 관련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컬처럴 스터디즈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틈새 라면도 있지 않습니까?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틈새 시장인데 이런저런 학문들이 다 있어요. 철학, 사회학, 역사학, 정신분석학, 언어학,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이런 학문들, 그 틈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갖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 그거를 다 통합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과 학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분과 학문주의여가지고 철학하는 사람이 사회학에 기웃거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융합이죠, 여러분. 지금은 한 학문만 해가지고서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요.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전공이 하나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가죠. 외국에서 나온 책들 다 보면은 기본 3-4개는 자기 전공이에요. 깊이를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게 이제 시대적인 요구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학문 체제가 필요해서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참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대중문화 있지 않습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이 저평가, 항상 우리는 이제 폄하하고, 대중성 그러면 일단은 이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대비 속에서 한번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문화연구라고 하는 것이 학제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게 그 문화연구는요, 이 정치성 빼면은 사실 그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입하고 항상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뭐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에 대한 정의법의 변화에 따른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땐 하나의 기능으로서, 사회 기능으로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문화 아닌 게 없잖아요. 예. 그러한 새로운 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법의 등장이 이러한 이제 문화 연구를 이제 대학 내에 하나의 학과로서 이런 학제화하는 작업을 시대적으로 요청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 대중문화를 분석한다는 거 뭐 이렇게 좀 나오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인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이거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지금 우리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또 풍성하게 배워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대중문화가 갖는 모순성이 있어요. 예, 양면성이 있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동의와 어떤 저항이라는 거, 어떤 복종과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원래 이렇게 그 이중성을 갖고 모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에서 복종하고 동의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위반하는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소수자의 문제를 가지고 보통 차이의 정치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소수자들은 많이 있죠. 마이너리티 문제가. 근데 사실 그 정체성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뭐 도시에 사는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 또 뭐 국가별로도 다르고요. 동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체성의 정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도 이러한 우리 그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이런 모순성, 양가성, 양면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때는 굉장히 큰 유행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한국 문화에서의 대중문화의 한국적 기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중문화, 본격 대중문화이라고 할까요? 대중문화라고 할까요? 그게 중심이 됐을 때의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초기에는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급한 B급 문화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고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대단 엘리트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중사회론이라고 하는 이 대중문화론의 한 지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트 중심의 문예론적 입장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거 항상 어컬처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인류학적인 문화정의법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컬처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제 이 대중사회론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고, 우리 책에 여러분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카세트 테이프는 아닌데 이 가세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책이 있어요. 여기 이 대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다 대중이더라. 이 군중, 대중, 뭐, 예. 뭐, 아주 이 대중의 등장으로, 예, 대중의 등장으로 인류가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중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명사적으로 예측한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결국은 이 대중사회는 타락한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극복 대상으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의 문명 비평론적 대중문화론이 있었죠. 이거 우리가 여러분 소위 우리 이제 현대문화연구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CCC CCC 있지 않습니까? CCCS 컨템포. 예. 예. 버밍엄 대학의, 예, 현대문화연구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도 봤지만, 이 사람들의 이제 매튜 아놀드라고 하죠. 아놀디즘하고, 그 다음에 리비스주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급 문화가 이 대중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무정부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평준화되고, 하향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무질서의 주범이다라고 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상당한 어떤 날선 폄하들을 했던 그러한 이제 대중문화론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컬처럴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 문화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레이먼 윌리엄스의 제자가 테리 이글턴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레이먼 윌리엄스가 앞으로도 나오지만 더 파퓰러에 대한 개념 정의도 그러고 또 컬처에 대한 이 정의도 그러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 리비스주의죠. 예, 좌파 리비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총체적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의법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어떤 이 대중문화의 어떤 순기능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도 초기에는 대중문화는 극복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대중문화 이제 찬반론이 있었는데 뭐 찬성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떤 문화적 민주주의, 반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찾아보셔도 상관없지만 이 문화적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그레시안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게 좋은 것들을 이제 쫓아낸다는 뜻인데 여기 앞에다가 이제 문화적이라는 말을 쓴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교양 같은 걸로 알아두셨다가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나고 그랬을 때 한번 써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되게 재수없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뭐 그러고 많은 이게 뭐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어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그러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뭐하고 다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랑할 수 없다라면 거기 왜 가겠습니까? 예. 사람은 유명해질 수 있다면 죽기도 합니다. 예. 이미 이제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죠. 예. 좀 유명해진다면 뭐 독약은 못 먹겠습니까? 예. 하여튼 문화적 그레시안 법칙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다가 써먹으시면은 좋죠. 이런 거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대중문화 찬반론이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도요, 이 게오르고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와 계급 의식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사회과학서적으로 읽었었죠. 이 루카치 같은 사람도
상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미학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이 대중문화가 이제 그러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많이 이제 저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이 사람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계몽의 변증법, 예,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대표적인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또 비판 이론 학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예, 그게 이제 계몽의 변증법에서의 그 있었던 얘기죠. 제가 이제 그때 대중기만으로서의 어떤 문화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여기에서도 결국 대중문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주 그 자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익명의 자본가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만당한, 예, 적당하게 당의정을 입혀가지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들은 영락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없이 기만당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소비하는, 마치 이제 그것조차도 본인들이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소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산업에서도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할 수밖에 없고 극복의 대상으로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것이 극복 대상에서 어떤 논의의 한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 대중문화에 접근을 했을 때 그냥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경제에 의한 어떤 그 문화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사실상은 이제 문화 자체가 일종의 어떤 수동적인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존재로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가 새롭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나치게 어떤 그 생산 중심적인 얘기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어떤 소비 차원에서의 그 논의로 들어가다 보면 이 대중문화가 극복의 대상으로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문화연구적 관점으로 이제 오게 되면 결국에 이 대중문화는 단순히 어떤 그 만들어진 이미 생산된 기성품으로서 상품으로서 소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대중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런 과정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어떤 문화 이론들의 어떤 흐름,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대중문화의 어떤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그 대중의 성격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대중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냥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중은 어떤 존재냐면 유동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수용하면서 저항하는, 복종하면서 위반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진 대단히 유동적인 대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통해서 좀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제 닻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2부에서 조금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